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발표된 쇼크 수준의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물가 지표인데요. 지난 반세기 동안 없었던 이슈가 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이 한 권에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역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서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일 중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CPI 전년 대비 0%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아니에요. 전년 대비입니다. 자, 이전과 예측치 0.2%보다 한참 낮은 0%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가 코앞에까지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8개월 만에 최저치죠. 자, 중국은 2022년 12월부터 봉쇄 완화를 신속하게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물가가 더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 발표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4%가 나왔어요. 전월에 마이너스 4.6%였고 시장 예측치가 마이너스 5%인데 그거보다도 더 낮았다는 거죠. 2021년 10월 달에 13.5%까지 급등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공장 물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가, 공산품 가격을 예상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5.4%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왜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공급 과잉의 수요 부족형이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위협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당국이 대응해야 된다고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중국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경제 좀비라 불렸던 일본과 유럽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왜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 마이너스 물가 공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의 경제 쇼크의 결과물이라고. 자, 첫 번째 쇼크는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었습니다. 2018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물리면서 시작이 됐었고 2019년 12월에 양국에서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진행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아예 이동을 차단한 정책 때문에 무려 중국이 3년 가까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대규모 시위가 확산돼서 봉쇄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가 결정된까지 중국은 거의 3년간 멈춰있다시피 한 거죠. 자, 또한 2021년에 코로나19가 잠깐 소강 상태가 있었거든요. 이때 공동부유 정책을 중국 정부가 꺼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게임 업계, 교육 업계, 부동산 업계를 타겟팅해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가 됐던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쇼크였어요. 이 세 가지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됩니다. 자, 중국 정부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나 기업가들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누구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5년 동안에요. 자, 그것이 서서히 나타난 결과가 바로 중국 청년 실업률 20.8%입니다. 자, 중국에서 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소비를 하지 않더라. 근데 중국 경제에서 내수 비중이 무려 84%나 차지하는데 소비가 죽어버리네? 그럼 중국 경제가 빠르게 활력이 식고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가 상승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청년 실업률 증가의 다른 의미도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요, 중앙정부의 산업 육성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특정 산업을 몇 년도까지 어디까지 키울 것이다 계획을 발표하면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공기업으로 만들든 민간기업을 만들든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과 재정 지원이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부채가 최근에 이런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선장 모델이 현재 존재하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간은요, 공동부유 정책과 코로나19 과정에서 투자 감소로 연결됐고 공공마저도 투자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동안 전 세계 경제에 없었던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7.8%나 됩니다. 그런 거대한 경제 구조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는 전 세계의 공산품 물가 움직임의 척도가 되어 왔죠. 자, 중국의 이런 디플레이션의 심화, 결국에는 전 세계 공산품 가격 하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심각한 상황 앞에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도요, 태세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와 민간 기업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기 어렵겠네,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를 낮추거나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 지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거예요. 과거처럼 과감하게 나설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한국 입장에서 오늘 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이창용 원외 총재는 근원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통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한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82%,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77%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채권 시장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적인 물가보다는 장기적인 물가, 장기적인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인플레이션보다는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 것인가,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금일 발표된 전력 도매 가격도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6월 전력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47원으로 2개월째 1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조만간 흑자로 전환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 압력에 큰 축으로 작용했었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좀 더 이제 물가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이슈는 올해까지일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기, 가스 요금 작년 4분기까지 27%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올해 4분기는 작년 4분기 가격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을 가능성, 현재 전기, 가스 수도가 물가에서 0.8에서 0.9%포인트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1% 가까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또한 작년 10월, 작년 9월부터 크게 올라갔던 가공식품 물가가 외식 물가, 자, 올해 9월달 4분기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4분기 이후에 빠르게 낮아질 근원 물가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재 상승 중인 시장금리, 자,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날 우려에 베팅을 하실 것인가, 또는 2년 뒤에 기준금리를 보시고 지금보다 낮아질 금리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움직일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제 예상해서 사기보다는 최소 2년 뒤를 보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점 여전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기회가 좀 많이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접근하신 게 어떠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구도 기준금리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몇 가지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오늘 그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